싱킹 브리지 타임즈 2024년 11월 1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남자의 재등판, 트럼프를 얘기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가자, 중태, 이게 중국과 대만을 테러, 타이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한반도, 세계 안보에 궁금한 행방은 컨버세이션이라는 매체에 나온 거를 뉴스위키에서 다시 재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해 미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파를 탈환, 이 결과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염려하고 적대국의 일부가 고대하고 있던 것이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우려되는 것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점령지가 러시아령으로 확정될지도 모른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단호하게 트럼프가 지지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자세를 계속 강화할 것이다. 반면 중국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고 계속 공격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인 대만을 비롯해 필리핀과 한국, 심지어 일본에 대해서도 방위협정을 어디까지 지킬 생각이 있는가 걱정된다 이거죠. 열의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트럼프한테. 그런 거로 지금 풀어가고 있고요. 당사자가 트럼프가 그때까지 보다 바람직한 현상을 실현하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 입장에서. 투기디데스의 덫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사태도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전방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의 관계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사정은 다르다. 이 지역의 문제는 후퇴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고 잠재적인 상황이 통제 불능인 대립의 고조 유리다.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좀 풀고 있네요. 무비자의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중국 속내는 이번에 그 에이펙 회의하고 G20 회의에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성사가 안 될 것 같고 시진핑하고는 성사가 될 것 같다는 뉴스가 오늘 있었습니다. 베이징 이윤정 특파원 조선비즈입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는 패권 국가가 신흥국가의 대두를 두려워해 전장이 불가피해진다는 투기디데스의 함정에 미중이 빠져들 가능성이 훨씬 높다. 투기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게 앞에 일본 뉴스에서도 얘기했고 우리 국내 뉴스에서도 투기디데스의 함정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장기적으로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가? 인도네시아나 인도 등은 중국과의 관계 재강화를 검토하는 것은 아닐까? 세계가 고조되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자신은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 트럼프의 주장은 산상조각 날 수도 있지 않냐. 지정학이 부동산업보다 이건 트럼프를 까는 얘기죠.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을 무렵에는 트럼프 일파가 바이든 행정부를 탓해온 혼란 자체가 현실이 돼도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리고 중국 최근 한중 관계 개선 의지 신호를 보내고 있다. 무기제 시행에 이어 주한대사도 급 높였다. 에이펙 G20서 한중회담 가능성까지 트럼프 북러 밀착 대응 위에 한국을 환영할 것 같다. 신임 주한 중국 대사 인사 역시 중국 나름의 성의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아이빙 주유엔 중국 부대표를 신임 주한 대사에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이제 한국에 좀 이제 정성을 쏟으려고 하는 모양이죠. 트럼프가 되니까 또 힘들 것 같으니까 야 우리 좀 더 조금 더 친해보자 이럴 것 같다는 얘기네요. 일본을 제치고 한국 패스포드가 최강이 된 이유는 러시아의 중국도 무비자 허가, 아, 한국이 너무 기뻐 이번 결정은 환영, 데일리 신조 일본 매체에서 보도를 한 거네요. 중간 여행 수요가 확대된다. 이런 소제목으로 한국 여권을 의외로 러시아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고 여기에 중국이 가세하면서 그 편리성이 부각되고 있다. 싱가포르 여권은 195 지역에서 세계 최강으로 알려져 있지만 강대국인 러시아와 인도는 비자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닌데 한국은 러시아하고 인도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대중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작전. 이게 중국 무비자 입국은 2025년 말까지니까 이걸 또 흑안경 쓰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년이 무슨 지방선거 등등을 해서 이 돈 세탁 선거 자금, 중국 자금이 친중 애들한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무비자로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까지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속성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멀어질 정도로 긴장감이 옅어질 것 같습니다. 국제정치상의 의도라기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 아닐까요? 정치적인 의도를 생각하진 말자. 지금 중국 경제가 좀 안 좋으니까 관광객이라도 좀 많이 받아들이자. 한국인한테 특히 인기가 높은 후난성 장가게 여기들만 안 갔다 오면 다 중국은 한 번도 전 안 가봤습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 탄생으로 대중 대러 외교를 어떻게 다시 짜나 이게 뭐 끙끙거리고 있다 이거죠. 관광 입국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에 있어서도 참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독도한 갑판 90m 질주 날아올랐다. 킬러 드론 이륙 성공. 이 제목으로만 봐도 이번에 그 프리덤 엣지 훈련이죠. 뭐 북한은 계속해서 이런 훈련 때문에 자기네들이 핵 개발한다는 핑계, 갑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거 같은 이제 싸움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그 독도한 갑판 여기에서 짧은 그 비행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킬러 드론이 떴다는 얘기는 필요할 때 해상에서 떠가지고 우리 그 김정은이가 살고 있는 그런 데 어디 가서 공격적 킬러 드론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처음 이런 동영상을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브릭스의 멤버가 살아남을 것인가요? 피터 자이안 11월 13일자 뉴스레터입니다. 제도는 다른 나라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인도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인도가 중국의 그 다음에 대안이고, 아예 그 옛날부터 중국의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벌써 그 오래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자기 발에 총을 쏴왔다. 이거기 때문에 러시아는 마지막 종을 향해 더 가까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브라질은 뭐 괜찮긴 하지만은 지리적 제약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조만간 브라질 국민들을 따라잡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브라질에서도 그 중국의 그 식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출을 안 하면은 좀 갑갑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중국이 붕괴되면은 브라질도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은 안정적인 인구 구조와 자급자족에 대한 필요성 증가 덕분에 인도가 가장 탄력적인 국가로 눈에 띄고 있다. 이러한 요인이 남아있는 한 인도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해도 매우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최근 뉴스는 베트남의 대체지로서 베트남을 띄고 있는데 우회 수출을 위해서 중국이 또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뭐 옛날 그 김우중 씨 때부터 베트남을 먼저 선점해서
우리가 그 파병까지 하고 또 싸운 데지만은 베트남 공산당이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는 묻지 마세요. 잘해봅시다. 참 베트남 사람 정치인들의 그 생각이 그 위안부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뭐 이런 얘기 왜 쪽팔리게 우리 다 잊어버리고 말이야 지금 잘 살라고 하는데 윤미향 같은 년이 와가지고 무슨 저기 그 강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물론 있었는지 뭐 있었겠죠. 수컷 새끼들이니까 전쟁도. 근데 그 대통령하고 민간인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그걸 생존을 위해서 몰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닥친 조용한 위기와 이를 뒷받침하는 레임덕 지수는 키무라 미키라고 고베대학원 국제협력 영어과 교수가 이것도 뉴스위크 일본판에서 했어요. 일본의 이시바 정권 대패,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그리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재선 이런 상황 속에서 동북아를 둘러싼 지역 정세는 풍운이 급하지만 유일하게 무풍해 보이는 것이 한국이라고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기반은 급속히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제에서 탄핵을 하려면 3분의 2 이상 그 국회에서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게 한다 그래도 헌법재판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그런 높은 장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게 있는데 딱 한 번 탄핵을 당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언니죠. 이념적 분단이 계속되는 한국에서 야당은 항상 정부와 극한 대립의 상황에 있고 여기에 더해 여당도 반기를 들면 대통령은 법률안도 예산안도 통과시킬 수 없게 된다. 국회 통과해도 거부권 행사하고 싸움질하고 뭐 정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의 레임덕 지수 그 출범 직후 극히 짧은 시기를 제어하고는 정권의 지지율이 여당을 믿더라 여당이나 그 국회의원들에게 짐에 가까운 존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 그 여론보다도 그 지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국민의당 대표 한동훈의 결단의 시기간이 온다 물음표를 붙였어요. 한국의 보수파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노인을 중심으로 한 안반 지지층에 힘입어온 윤 정권과 보수 여당은 협력해 스스로에 대한 지지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정도 수준의 뉴스레터가 되겠습니다. 승리한 트럼프가 바이든을 만나기 위해 백악관으로 돌아옵니다. 데니 캠프 AFP 보도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 이번에 초청해서 간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임 대통령이 그 차기 대통령한테 백악관으로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러면서 이 정권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통 복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트럼프가 물러날 때는 심리적으로 자기가 패배 안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물러났어요. 바이든을 초청 안 하고. 근데 바이든 우리 노땅은 트럼프를 초청해 가지고 좀 아주 매끄러운 정권 이양을 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뭐 힘, 국격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도지라고 발음해야 되는 모양인데 이걸 왜 이렇게 약어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암호화폐를 도지라는 게 있죠, 개. 그거의 약자도 똑같다 그래요. 어쨌든 한 1, 이틀 계속 효과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냥 도계로 합시다. 도계로 발음합시다. 비용 절감으로 해서 효율성을 따지는 거죠. 그건 효과성하고 약간 대립이 될 수가 있겠어요. 무조건 깍시 말하는 게 제 의견이고 제약인 경우에는 돈을 더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효과성에는 국위구선하고 연결이 된다면은 관세 정책 자체를 국위구선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나토 등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더 쓰게 하는 것도
미국의 국익에 해당되겠죠. 둘이서 짝짝꿍이 맞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 정부 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 매일경제, 한국도 검토할 만, 박재령 미디어오늘에서 규제 철폐 강제해온 신문들 머스크 임명에 긍정적 사설, 현지 언론은 이해충돌 우려, 많은 개인적 이익 얻을 것, 머스크 개인 회사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미국 구하기 운동의 핵심을 민간 기업가한테 맡긴 점은 신선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중앙일보, 한국의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장은 줄곧 교수나 전직 관료들이 맡아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자연 하는 사람들에게 실무 경험이 없는데, 한국도 실무 기업가 출신 뭐 이런 국가 효율부 같은 거 만들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트럼프가 했듯이 비용 절감과 규제 혁파에 헌신할 외부 인사 영입도 검토할 만하다. 엑스와 테슬라에 적용했던 것처럼 무자비한 경영을 강력하게 제한할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요 대통령 후보를 나섰던 이 사람도 그 기업가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투탑인데 호흡이 잘 맞을 거로 좀 기대를 해보죠. 다만 아무거나 다 깎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좀, 우리나라도 뭐 우리가 예산 절감한다 그래도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세훈, 이재명, 유혈 사태 바라는 듯 선동, 국민은 등 돌렸다.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이재명 씨를 공격을 하는 걸 두 번째 뉴스가 나왔네요. 조현아, 뉴시스, 유혈 사태를 바라는 듯한 선동에 나섰다. 법치주 국가에서 불법 시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80년대식 폭력 정치를 부활시키는 건 이재명 대표 자신이다. 그리고 오마이뉴스 쪽에서는 당과 국회를 방탄수단 전락시켜 부끄러움 느끼는 민주당 정치인 없나? 이 오마이뉴스가 거의 적군파인 줄 알았는데 아닌 모양이에요. 이런 뉴스. 이경태. 부끄러운 충성 경쟁을 하는 중이라고 신란했다. 뭐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라쿠텐 손익 1,503억엔 적자, 휴대개혁도 중반. 9월 분기라고 일본에서는 표현하는데 우리는 보통 3분기까지죠. 지지통신 경제부인데 라쿠텐이라는 게 일본에서는 나름대로 유명한 회사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9월 말 현재 1,503억은 적자였다. 6년 연속 모바일 산하의 라쿠텐 모바일 휴대 사업이 이게 좀 기지국 정비 부담이 무겁게 되었다. 그렇게 이게 설비 투자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연 프랜 폐지로 해약이 잇따른 시기도 있었지만 데이터 통신 무제한의 최강 프랜 월액 상한 3,278행.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한 3만 원 돈 되겠네요. 뭐 그래도 비싸긴 비싼 것 같은데 지난달 중순에 회선 계약수가 800만 건을 돌파했다. 흑자를 목표로 1,000만 건의 상적을 도모하고 있다. 1,000만 건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흑자가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신사가 세 군데나 되기 때문에 기간 만료가 되면은 바꾸면은 뭐 돈을 벌 수 있다 자꾸 젊은 사람들 그러는데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저는 처음부터 국선 전화를 KT로 쓰다가 이제 휴대폰 전화 쓰고 또 인터넷도 다 KT 걸 쓰다 보니까 우리는 얼마나 싸게 더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귀차니즘이겠죠. 그 차이 때문에 돈을 벌면 얼마나 버냐. 그런 생각도 있고요. 민주 끝내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재계 10대 기업 중 4곳 외국 넘어갈 판 격강, 장소의 뉴델리. 이 상법 개정안에 촉발을 한 게 고려한 사태라며요.
장소의 유대인리, 경제 8단체, 해외 투기 자본 먹튀 조장법 될 것, 기업 경쟁력 하락, 디스카운트 심화, 국민 경제 부담, 어려운 경제 환경 극복하는데 먼저 힘써 달라.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자회사를 만들어 부당한 내부 거래를 하고 이익을 가족에게 넘기는 부정거래를 봉쇄해야 한다. 그 상법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인지. 민주당 경청이 이재명의 재고 요청했음에도 상법 개정안 당론책 때 요거의 이번에 핵심적인 게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와 총주주, 지배주주가 아니고 요렇게 해서 소액주주까지도 그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는 이견이 있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개인 주주 등을 생각하고 만든 것인데 혹시 지분이 많은 주주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거나 이 부분을 검토한다.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 총주주라는 얘기가 그러면은 소액주주만 보호하는 건 안 되죠. 그 자본주의 사회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형평성 있게 아까 그 고려인이 MOM 이런 거 이미 그 나와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걸 가지고 굳이 뭐 상법 개정까지 해가면서 하느냐. 경청에서는 그런 게 이제 불만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부르면 나라도 돌격. 80대 노병부터 여성까지 모였다. 합천, 강지은 기자, 조선일보. 적 정기훈련 가진 시니어 아미. 예, 군복을 입고 했는데 이분만 여성으로 하나 보이네요. 어, 자관 이 평균 연령이 64세, 초연소가 46세, 최고령이 84세였다. 관련 뉴스로 다시 총을 든 은퇴세대 병력 자원 부족 우리가 메우겠다. 내 나이가 어때서 스스로 훈련받는 시니어 아미. 병력 부족 55세에서 75세 시니어 아미 만들자. 주장에 와글와글. 하필이면 담배 피는 모습을 왜 찍으셨나 몰라. 어쨌든 우리 그 나이 든 사람들은 만약에 그 전쟁이 터진다면 도망가서 살 거냐 어차피 살 만큼 살았는데 나가서 싸우겠다. 전투 경험이 없다면은 뭐 총탄 그 총알 박스라도 그 애만 우리는 그 훈련 받을 때 애만으로 받아가지고 애만이 그 커가지고 그 탄약통이 또 무거워요. 근데 미래 전쟁은 그런 육탄전 이런 거 성격보다도 이제 일단은 그 인구수도 줄고 병력도 뭐 해서 드론 전쟁화 이런 거로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총만 쏘는 것도 그거 아니고 이게 노인네들도 드론 움직일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글쎄요. 차관 이 애국심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중국이고 정권 인수로 강조하겠다. 전국. 그러니까 이 반중 정책을 하는 거는 트럼프 때에도 계속된다는 것은 이상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중 정책은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변함없이 중국 죽이기는 계속될 거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미국 멕시코 무역을 뒷받침하는 한 가지 길이 있다. 피터 자이안 뉴스 14일전 뉴스레터인데 한마디로 요 멕시코에서 그 여기 그 오대양 그 호수죠. 거기까지는 그 I-35라는 그 중부고속도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 활용하면은 무역이 그 잘 되는 그 도로다. 요런 얘기예요. 요거는 나무위키에서 그 I-35가 뭔가 해서 찾아봤는데 텍사스주에서 달라스는 I-35가 포스호스는 I-35W가
이스트, 웨스트 동시에 연결되며 미네소타주에서 세인트 폴은 1 I-35 이스트가 미니애폴리스는 I-35 웨스트가 동시에 연결되는 방식을 두고 있다. 이는 미국의 주간 고속도로 중 유일하다 해가지고 교통의 요충적인 도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전후 일본은 사실 미국 군부에 의해 식민지 지배되고 있다는 너무 비정한 현실, 현대 비즈니스 이런 류의 뉴스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뭐 시리즈 같이 계속 그 자극적인 거를 하고 있는데 무책임한 군국주의 지지하는 일. 우리 일본인이 살았던 것은 사실 전후 레짐이 아니라 한국전쟁 레짐이었다. 그렇게 이제 한국파리를 또 하고 있네요. 그것은 점령체제의 계속보다도 더 나쁜 점령하의 전시체제 또는 점령하의 전쟁협력체제의 계속이었던 것이다. 이런 표현이라는 게 사실은 식민지배 아니냐라고 지금 일본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주적인 나라냐, 우리가 그거 아니고 미국한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종속적인 양자 관계성만 존재해 왔다. 새로운 시대의 집단안전 보상 구상, 유엔군 플러스 헌법구조와 재래식 군사동맹, 동서냉전 구조의 대립이라고 하는 세계사적 스케일을 가진 대립이기도 했다. 이런 건데 그러나 한국전쟁의 갑작스러운 개전으로 유엔의 이름으로 미군에게 냉전체제 정도로 해서 동맹 이런 정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미군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주는 철저한 군사적 종속관계를 인정하는 셈이 된 것이다. 그것이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그 무슨 협약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뭐 그런데 그렇게 얘네들이 그렇게 그 자기네가 종속이다 미국의 종속이다 이렇게 자꾸 그 부정적인 거로 보기보다는 한국 전쟁 때문에 그 모든 산업을 메가더가 다 그 산업시설을 없앴는데 한국 전쟁 때문에 다시 산업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나마 그렇게 그 시발점이 된 거예요. 다시 촉발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이 사람은 왜 못 쓸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 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본과 세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태평양군 사령관은 예로부터 식민지 총독 같은 존재 아니냐 이런 거고 태평양 사령관이.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현재의 미일 관계는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 생긴 명백히 불법적인 조약과 협정에 근거한 것이더라고 얘기할 정치인이 없느냐. 뭐 이런 것이 결국 세계를 위해 할 일 아니냐 일본이. 일본인의 인권은 미국의 박쥐나 유족보다 미군으로부터 압도적으로 낮게 취급받고 있다. 일본인이 이 왜곡된 종색관계인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은 일본은 물론 세계 역사에 있어도 매우 큰 플러스를 가져오게 된다. 아주 극우가 아니고 보수적인 그런 내용이었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